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어제 청와대에서 3시간 동안 회동한 뒤 대변인들의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 피해 최소화와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 발표문은 일본에 대한 대응을 주로 다루면서 관심을 모았던 추경 예산안 처리나 선거제 개편, 개헌 관련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회동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동 발표문에 소재 부품 산업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반대가 많았다면서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 모두 추경을 강력하게 말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국회 사안이라면서 응답하지 않아 발표문에 넣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관련 내용을 공동 발표문에 넣자는 생각이 강했다며 협의할 부분이 많은데 섣불리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은 없었다며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선 1대1로 만나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동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제안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언제든 보낼 수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 일본에 군사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어떻게 군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에 체결된 지소미아 협정은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데 협정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다음 달 23일이 만료 3개월 전 시점인데 그 전에 일본에 파기를 통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일본이 이달 말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안보 사안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협정을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청와대는 원론적인 언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야당 대표들의 대일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하여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주십시오.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라며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일 갈등의 직접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면서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지 정부 간 합의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우회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세계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대부분 합작이나 자회사 형태로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업체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사용하는 소재의 안전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한국의 해외 업체들이 한국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딜리버리 코스트도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한국 공장을 활용한 우회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장들은 대부분 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오거나 주요 품목은 일본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핵심 기술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업체들 가운데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이 상당수이고 세계 핵심 품목에 대해서도 수십 년 동안 기술 노하우를 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R&D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전문가들은 소재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LG화학이나 롯데 같은 기업들과 삼성 하이닉스 같은 케미컬과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동일한 지분을 내어서 합작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로 하여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자에 특화된 기업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핵심 소재 국산화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나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산업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해 기업이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 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NHK는 이번 조치로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 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한일 갈등 고조와 관련해서 지난 세기 역사에 대해 일본이 올바른 성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일본 친구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현지 시간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 한인 풀뿌리 콘퍼런스 연례 행사 참석 뒤 YTN을 비롯한 취재진과 만나서 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 의회 역할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서울 등 내륙 지방은 하늘이 비교적 맑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전면대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마 전선이 무척 강하게 발달한 건데요. 점차 낮 동안 오늘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내일은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레이더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를 뿌리면서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과 창원, 통영과 거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남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7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는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영남에는 200mm 이상, 내일 새벽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도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호 태풍 다나스는 소형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해 남동쪽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아침에 진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남부 내륙을 거쳐 동해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태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 해상에는 점차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이례적으로 무척 강한 호우가 예상되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꼭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를 만나서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연례 종교 자유 행사에서 나온 고위 인사들의 대북 압박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 탄압 피해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 27명 가운데 탈북자 출신 주일용 씨도 자리했습니다. 고모네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고 북한 당국이 종교 탄압을 자행해왔다는 주 씨 증언에 Just because my aunt father-in-law was a Christian and my cousins whole family were
executed because of their sharing gospel.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종교 자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North Korea I'll bring underground. that up. I understand exactly what you're saying. I'll bring it up. 미 국무부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연 연례 종교 자유 증진 장관급의 행사 계기에서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 행사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추진 중이라며 비판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As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pursu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 lasting peac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for the freedom of religion.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종교 탄압 문제를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반면 북한 문제는 크게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18년째 종교 자유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인권 문제로 압박해온 미국이지만 실무 협상 체계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덜 자극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 5월 말 청해부대 입항 행사 도중 정방용 밧줄, 홑줄이 끊어져 병사 한 명이 숨진 사고는 홑줄의 무리한 운용 때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은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수 주관으로 끊어진 홑줄과 다른 홑줄에 대해 성분, 장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의 주요 원인은 현장 지휘와 작업자가 홑줄 인장 강도를 과신해 무리하게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간사 협의를 통해 다음 주 중에는 회의 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간의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며 야당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당원권이 3개월 정지됐던 자유한국당 김술래 최고위원이 징계가 끝나 최고위원직에 복귀합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여전한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하고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뒤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술래 최고위원의 징계 기한이 끝났습니다. 당장 오는 22일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 기관인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해 최고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다시 행사합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 속에 최고위원직 자체를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도저히 이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그것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없다. 당장 당내에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복귀를 막을 법적, 제도적 방법이 없더라도 당에 엄청난 부담인 만큼 김술래 최고위원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하고 지도부도 설득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공천룰 확정을 앞두고 국민적 지탄과 당에 큰 해를 끼치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공천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3개월 후에 복귀가 된다. 그것은 좀 그 징계의 어떤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 언행으로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고 또 그것이 이제 당에 해가 될 경우 감점부터 배제까지 범위를 이렇게 크게 둬서 비슷한 이유로 제명 처분이 내려졌지만 징계를 확정할 의원총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이종명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너무 현안이 많아서.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 거부로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순자 의원에게 불똥이 튀어 향후 공천 과정에 불이익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우리공화당이 새벽을 틈타 광화문 광장 부근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파이낸스 센터 빌딩 앞에 천막 3개동을 설치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광화문 광장은 경찰 등이 지키고 있고 청기 광장이 주차된 차량으로 막혀 이곳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기 위한 일종의 베이스 캠프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 있는 건물 앞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대 운전자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불이 나기 전 일본 대사관에 차를 몰고 돌진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마철 습한 날씨 속에서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2억 원의 피해가 났고 가정집과 기계 부품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제천 바이오밸리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난 불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1개동 2,000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기계부품 제조 공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용광로에 있던 쇳물이 밖으로 튀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근로자 4명이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에서 집주인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 고척동에 있는 생활 폐기물 집화장에서 난 불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트리스와 책상 등 각종 생활 폐기물이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부산 하단동 빌라 2층에서도 불이 나 에어컨과 TV 등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 추산 85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남 여수 주택가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제곱미터 주택 1개동이 모두 탔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코치 35살 손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영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어제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식회계 관련 혐의 등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첫 구속영장인 만큼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분식회계 관련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함께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허위 자료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김 대표는 30억 원가량,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무는 10억 원 상당의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 이뤄진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지난 5월 영장 청구 때도 적용됐습니다. 혹시 윗선에서 지시 받으셨나요?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4조 5천억 원 규모. 검찰은 고의 분식회계의 배경에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회계법인 보고서 조작이 이뤄졌고 그렇게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합병 이후에도 정당화하려고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장을 맡아온 김 대표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핵심 피의자로 꼽힙니다. 삼성 분식회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자 이 부회장 관련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은 김태한 대표와 함께 회사 재무를 총괄해온 인물로 꼽히는 김모 전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무는 분식회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임원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긴급 기자회견. 회사의 주요 인사들이 나서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모 전무는 지난 2014년부터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을 맡아 재무와 인사를 총괄한 인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재평가하던 지난 2014년도와 2015년도 위법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회계법인에 아예 조작된 자료를 건네는 수법으로 재무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 역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평가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에 최종 보고서를 삼성이 원하는 수치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사업 계획서를 직접 조작해 한영 측에 건넸다는 겁니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들 역시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수치를 맞춰 나갔고 조작한 사업 계획서를 보고서에 반영한 것도 삼성 측과 협의한 결과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조작된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등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이후에도 분식회계가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추경안 통과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오늘 마감됩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초엔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가기후 환경회의는 오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를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지자체와 산업계가 시행 중인 미세먼지 대책 현안과 국민 정책 제안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발표 토론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오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대표적인 사건인 팝업 시어터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합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시어터 카페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1.5%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으로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 뒤 8개월 만에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 겁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제시한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5%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8% 이상 줄어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31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4만여 건으로 1년 사이 56%나 줄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감소율도 39.6%에 달했습니다.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중단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시도교육청이 집단 교섭에 권한 없는 교섭위원들을 내세우고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특히 교육당국은 1차 총파업 전과 비교해서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이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죠. 하지만 잘 터지나 의문이 먼저 들 정도로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5G 품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과 사물을 하나로 잇는 초연결 시대의 관문인 5G.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고품질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0.05mm급 초소형 센서로 5G의 성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선율 기반 초소형 센서의 경우 개별 안테나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며 0.1mm 이하의 초근접거리에서 안테나의 성능의 왜곡 없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5G 측정 센서가 안테나보다 커서 근접 측정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지국 내 수많은 안테나의 통신 품질을 하나하나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현재 인프라 구축이 한창인 5G 산업 일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시작한 5G 이동통신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G 배열 안테나의 신호 크기 및 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배열 안테나의 정상 동작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정확도 향상 및 검사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옵틱스 레터스와 센서스에 실린 이번 성과는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 될 예정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전라남도에도 대규모 숙박시설이 속속 문을 열면서 머무는 관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씻김꽃과 다시래기, 잡과 등 다양한 민속 문화의 보고로 널리 알려진 섬입니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섬 끝자락에 2천억 원을 들여 500여 개 방을 갖춘 콘도와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남도의 메카로서 그리고 진도군과 전라남도의 관광 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의 80%는 진도군 주민이 채용됐고 쌀과 전복 등 진도의 특산품이 고정적으로 납품됩니다. 이 일대는 오는 2022년까지 3,500억 원을 들여 갖가지 위락시설과 모두 1,000여 개의 객실을 갖춘 리조트가 만들어집니다. 중소형 리조트 한 3개 정도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진도에서 체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서 관광안내센터랄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의 진도 등지에 그동안 부족했던 머무는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이 잇따라 생기면서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는 지금 남해안의 기적 해안 관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아름다운 청정 자원과 찬란한 전통 문화, 혼을 흔드는 소리,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음식 등 세계적 관광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섬과 바다를 비롯한 천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 엑스포와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등이 열리면서 동북권으로의 관광객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전남 관광. 지난 전사 대교가 노인대에 이어 올해 말 개통되는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머무는 관광 기반의 확충으로 전남 서남권의 관광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는 대한제국 시절 의병을 이끌다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로 순국한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추은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외곽지역, 대한제국 시절 연합의병부대를 이끌던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인 허 게오르기, 허 블라디슬라브 형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허위 선생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이후 선생의 후손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떠도는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만주에서 연해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떠도는 힘든 삶 속에서도 맨손으로 일제에 맞선 선생의 기계는 후손의 가슴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독립운동에 뛰어든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역사를 나라의 역사하고 자기 이런 사람들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거 아이들과 갖고 있어 난 그 가르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니.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허위 선생의 후손들을 만나 조국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싸우셨던 분들의 후손은 멀리 떨어져서 사시고 조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자책감을 많이 갖습니다. 독립운동가 가문의 유랑은 3대에 걸쳐 그리고 1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말뿐인 명예에서 더 나아가 합당한 예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비슈케크에서 YTN 추은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극장 관객수와 극장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전체 극장 관객수는 1억 932만 명, 극장 매출액은 9,30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영화는 극한 직업과 기생충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과반이 넘는 52%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14일 이란산 석유 연료를 해상 환저 수법으로 밀수하던 외국 유조선 한 척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유조선은 해상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여러 척이 운반한 석유 연료를 받아서 이를 먼 곳에 정박한 다른 외국 배로 옮기려던 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군함이 현지 시간 18일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이란의 드론이 약 1,000야드가량 근접한 거리에 접근했다며 미 군함이 방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색인종 여성 의원 4명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퍼부은 데 이어서 또다시 노골적으로 공격했습니다. 4명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까지 똘똘 뭉쳐서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민주당 여성 유색인종 초선 의원 4인방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4명 의원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비판과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계를 공격했다가 사과까지 했던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일한 오마르 의원을 집중 저격합니다. Obviously and importantly, Omar has a history of launching vicious anti-Semitic screeds. 유세장을 메운 지지자들은 4명 의원에 대해 심한 야유를 퍼부으면서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연호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에 일한 오마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파시스트라며 날선 반격에 나섰습니다. I believe he is fascist. This is not about me. This is about us fighting for what this country truly should be and what it deserves to be.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여성 의원 4명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그치지 않고 또 공격하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강력 비난했습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통해 백인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데 맞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반트럼프 대우를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로 3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교토시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교도통신은 40대 남성이 건물에 난입해 휘발유로 보이는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며 이 불로 33명이 숨졌고 부상자 30여 명 가운데 10명이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조치한 뒤 범행 동기를 조사하면서 현장 주변에서 수거한 흉기류와 용의자와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반군 조직 탈레반이 어제 남부 칸다하르에서 경찰 본부를 공격해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탈레반은 경찰본부 입구에서 폭탄이 실린 차량을 폭발시킨 뒤 건물에 진입하면서 경찰본부를 지키던 병력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경찰관이고 9명은 민간인이라고 칸다하르 주정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80여 명의 부상자는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로 1,600여 명이 사망한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테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민주콩고의 에볼라 발병은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밝혔습니다.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I declare the outbreak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FIC, and I have accepted that advice. 이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번 선포는 민주콩고 동부 르완다 접경 지역의 대도시 고마시에서 에볼라 환자가 확인된 뒤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교역과 여행 등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각국에 전달되고 국제적 의료 대응 체계가 꾸려집니다. Hii malali iko na boka juu haichaguake mtu ikaingia mkafaa tu azare mnaisha.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에서 에볼라가 확산할 위험성은 높지만 해당 지역 밖으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볼라로 숨진 민주콩고 여성이 사망 직전에
우간다를 방문했다가 돌아간 뒤 우간다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이웃나라로 퍼질 위험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몇 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학교 측에 성폭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한 사례가 2014년 65건에서 지난해 626건으로 약 10배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이처럼 느는 것은 부분적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폭음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하늘이 고요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전면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마전선이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1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와 부산, 창원과 거제에 호우경보가, 그 밖에 남해안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상에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차 태풍특보로 대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5호 태풍 다나스는 약한 소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상해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귀포 서쪽 해상을 바짝 지나서 내일 아침 진도를 통해 남부 내륙을 통해서 관통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쯤 포항을 통해서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맛비는 충청 지역까지 일단 확대가 되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 산간에 7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영동과 남부 지역에 50에서 최고 150mm, 서울 등 중서부 지역도 최고 7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이례적으로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지대 침수 등의 호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주말 비 피해,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